그리고 사실 저는 미켈란젤로가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린다는 것도 굉장히 천재니까 놀랍기도 멀티. 하고.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여러 조각을 했지만 그 자신의 이름을 가장 유명하게 알리게 된 첫 번째 조각 작품은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진짜 조각가로서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변에 완전히 각인시키죠. 그때 그 나이가 20대입니다. 와, 천재다, 정말. 이렇게 진짜 조각가로서 이름이 드높아지는 이 순간에 또 한 번 자기가 조각가로 승부할 수 있는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 2세인데요. 이 율리우스 2세가 자기의 무덤, 죽었을 때 묻히는 그 무덤의 조각을 미켈란젤로한테 맡게 돼요. 이게 슈퍼 메가급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이가 거의 8에서 10m쯤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각상이 40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비드상이 4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납기는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의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좋은 조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멋진 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광산이 있는 까라라에 가서 진짜 좋은 돌을 찾기 위해서 몇 년씩 누비고 다니는 그 과정이 있는데 슬프게도 이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왜요? 그 당시 율리우스 2세 교황에게 건축으로 자문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라만테가 사실은 밀고 있었던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능 있는 미켈란젤로보다 어리고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좀 괴팍한데 성격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파엘로라는 작가입니다. 그의 먼 친척 되는 삼촌 정도가 되는 사람이 브라만테였는데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와 교황 사이에 불화를 만들려고 이런 잡음을 만들었다고 누구의 주장이냐면 미켈란젤로 측 주장입니다. 한번 그와 관련된 그림도 남아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브라만테가 초대 베드로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베드로 성당을 짓자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한 젊은이가 또 서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라파엘로인데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절묘한 사람은 입이 이렇게 삐쭉 나온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장면을 굉장히 심술궂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자기가 꿈꿔왔던 율리우스 2세 무덤 조성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 게다가 미켈란젤로에게 천장화를 그리도록 하라는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브라만테라는 거죠. 당연히 미켈란젤로는 이거는 거절합니다. 아직 회화적으로는 실력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던 미켈란젤로가 브라만테가 자기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만든 일종의 간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황의 요청을 거부하죠. 저는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그 미켈란젤로 성격이 얼마나 괴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교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언제 끝났는지 미켈란젤로한테 물었는데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이 정도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정말 성격이 진짜 다혈질 성격인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교 지팡이 있죠. 그걸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미켈란젤로가 맞고 가만히 있었냐? 즉시 짐 싸갖고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이 막상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프로젝트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달래게 됩니다. 근데 뭘로 달게 됐냐면 체불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켈란젤로가 사형제인데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밖에 없었어요. 소년 과장이었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일찍부터 성공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 두카토 500냥. 500냥.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정도가 밀려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완성시키죠. 아마 이게 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행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라펠라와 경쟁의식이에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교황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정말 지척에서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시스티나 예배당과 라파엘로가 일하고 있는 교황의 집무실과의 거리는 100m도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7살 어린 라파엘로라는. 더 기분 나쁜 거는 본인은 그래도 피에타상이라든지 다윗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라파엘로는 사실 뭐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말 신의 작가이거든요. 그에게 교황이 정말 지척에 있는 공간에 중요한 작업을 맡긴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경쟁 구도이고 이게 지게 되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교황 집무실의 스탄자 그림인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한테 느끼는 감정도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그리기 위해서 1대1 드로잉을 그렸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 드로잉입니다. 중앙이 비어 있죠. 네. 사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 계단 앞쪽에 우리 쪽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분이 라파엘로가 그린 미켈란젤로로 알려져 있어요. 라파엘로가 보기에는 미켈란젤로는 항상 어떤 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서 외롭게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라파엘로 측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낯서고 먼 게 아니라 고독한 천재로서 인정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고 좀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를 따라했다, 모방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짠가요? 그 라파엘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격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만화 속에 무슨 싸우다 보면 그걸 그대로 배우는 주인공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 처음에는 브라만테와 같이 우르비도라는 약간 시골 출신의 예, 그런 로컬 화가였는데 피렌체에서 유학하면서 그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로마에 와서 미켈란젤로와 경쟁하면서 미켈란젤로와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화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거 배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죠. 예, 절대적인 능력이고요. 어느 순간에 넘어가게 되면 표현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천재였던 다빈치까지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3대 천재 뭐 이런 거. 3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죠. 라파엘로의 안타까운 점은 요절입니다. 요절. 37살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르다. 예,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과로사로. 그러니까 일을 좀 거절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잘하니까 많은 일이 몰려왔고 정말 젊은 나이죠. 30대 후반에 했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까 봤던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교황의 집무실 벽화 다 그리고요. 그 당시 또 성 베드로 성당 설계에도 또 참여하게 되고 또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문화재 청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끊임없이 또 미켈란젤로와 얽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나빠요. 이 두 사람이 경쟁에 있다는 것을 알아갖고 끊임없이 이 두 사람한테 같은 그림이나 같은 곳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스트레스. 보실까요? 이 그림은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아니에요. 미켈란젤로와 친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던 베네치아 출신의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와 라파엘로가 거의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을 프랑스 성당에 그리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둘이 그림을 나란히 걸겠다라는 거예요. 비교되잖아.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아주 측근인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와 라파엘로의 그림이 나란히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그림 비교로 잘 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미켈란젤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그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자렛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저 나자렛의 장면, 오른쪽을 보시죠. 저 드로잉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레슨을 준 거죠. 이렇게. 다 해준 거네요, 저건. 그렇죠.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 모습은 뭐예요? 천지창조의 모습이라든지 미켈란젤로의 모습 그대로 또 따온 거죠. 세바스티아노 델 피오모는 철저히 자기가 누구의 모습으로? 미켈란젤로의 모습으로 저 그림을 완성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라파엘로의 기량이 어느 정도냐면 초격차입니다. 산상에 올라와서 그 예언자들과 함께 만나고 그 아래에는 마귀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도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 진짜 멋있다. 진짜 너무 환상적이다. 두 개의 그림이지만 아래 위 그림이 따로 놀기보다는 손짓, 몸짓 그리고 빛의 효과에 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구 승이에요? 라파엘로 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겼다 이겼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라파엘로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거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그림을 그대로 모자이크로 만든 작품이 베드로 성당 안에 이제 그 제대화로 또 있기 때문에 혹시 로마에 가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또 한 번 굉장히 많은 생각을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작품에 쓰시게 될 겁니다. 미켈란젤로와 시스티나 예배당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진 않습니다. 좀 더 계속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가 30대입니다. 그런데 25년 후쯤 다시 돌아와서 이 정면에 있는 벽면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유명한 그림. 이 그림은 뭐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그림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곤란했던 모습이었던 완전 것 같습니다. 근육질이에요. 근육이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도 바티칸 벨베데레 궁에 있는 아폴로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건정한 몸, 손의 자세, 특히 그 얼굴의 모습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 머리 스타일까지 완전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도의 신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이거는 신성 모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당시에 많은 비평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미켈란젤로가 성인과 성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 누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신처럼 표현한 것도 불편한데 성인, 성녀를 완전 누드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 비판의 목소리는 굉장히 거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교황의 의전 담당관이었던 비아지오 다 체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비판을 아마 앞장섰고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성당이 아니라 술집 아니면 뭐 매운글에서나 적당한 그림이다라고 강렬히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안가풍을 하냐면은 지옥에 빠진 영혼들이 첫 번째 심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노스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염라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를 비판하던 비아지오다 체세나의 얼굴인 것이죠. 어떻게 이거?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이 계속되는 한 자기의 역할은 뭔 거예요? 지옥의 염라대왕 얼굴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위치입니다. 들어가는 문 입구 바로 위에다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무섭다. 무서운 사람이다. 천재네. 우리가 그 작가를 비판했을 때는 어떻게 되돌아올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이 누드로 그려졌다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고요. 사실 이 비판 때문에 이 작품은 거의 파괴될 뻔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양식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작품을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갈아엎은다면 그거는 정말 일종의 문화 파괴자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 때문에 이 작품이 유지가 되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된 건데 상당 부분이 다시 그려집니다. 완전히 갈아엎는 대신에 이 누드의 주요한 부위, 성인 성녀의
소위 그 중요한 부위에다가는 이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진 모습은 일종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검열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저런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다 쪼아내서 다시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배려를 한 건지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에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미켈란젤로는 이 상황을 보진 못했던 것 같고요. 이 작업에 들어갔던 화가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기저귀 화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맨날 앉아서 뭐만 그리는 거예요? 기저귀만 그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웬일이야? 근데 저 질문하고 싶은데 너무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중요 부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저 파란 부분만 엄청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거는 왜 저렇게 많은 수정이 필요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어차피 이거 편집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원래는 이 남녀가 벗은 몸으로 저렇게 같이 그려졌고 저 남자 성인, 비아지오 성인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기는 완전히 다 쪼아서 다시 그렸다. 정확히. 거의 완전히 미켈란젤로하고는 관계없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명작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운명의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